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후 6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768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하루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해 첫 국산 백신 생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미가 오늘부터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하자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전격 복원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은 오늘 오후에 다시 불통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전자부품 서비스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직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 시리즈 세 번째로 기본금융을,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약속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후보자에 대해 압박 면접 형식의 청문 토론회를 도입하기로 해 또다시 당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DVR 수거 과정 의혹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철거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사고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추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그동안 우리 국민은 외국산 백신을 맞아왔죠. 국내 기업 중 최초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3상 시험이 성공하면 내년 2분기부터 국내 백신이 생산되는데 문제는 유전자 변형 방식으로 아직까지 이런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은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최초로 3상 임상 시험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코로나19 표면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독감 백신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국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제조법이지만 아직 코로나19 백신으로 허가된 사례는 없습니다. 백신은 원래 수만 명을 대상으로 시험하지만 코로나로 대조군을 확보하기 어려워 18세 이상 3,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3,000명은 GBP510을, 990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2회 접종해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8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는 코로나 완치자보다 5배 많은 항체가 보고됐습니다.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서 중화항체가 생성되었으며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지 평가할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 변이주 항원을 활용한 임상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기가 좀 늦었지만 3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년 1분기 임상 3상이 성공하면 내년 2분기부터는 연간 수억 회 물량의 국산 첫 백신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계획했던 모더나 백신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3주에서 6주로 늘어났죠. 갑작스러운 일정 조정에 접종자는 물론 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또 모더나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 백신을 활용하기 위해 접종 제한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원래는 안 된다고 했었기에 국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2차 접종일이 2주 연기됐지만 개별 안내는 없었습니다. 알림이 없이 그냥 알아서 하고 알아서 확인은, 이런 마인드로 한 게 좀 당황스럽고, 가주지에 맞을 줄 알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뭐 자영업자들은 다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짤 텐데. 2학기 개학 전 교사들의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접종을 맡은 병원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맨날 바뀌어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는 거랑. 예약 잡힌 분들도 있어요. 추석 때 휴무여서 그 다음 주로 될 거예요, 아마.
당국은 2차 접종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더라도 6주 간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변경된 일정은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콜센터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 간격이 5주에서 6주 이내에서 예약이 변경 가능하도록 접종 간격 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공급 불안이 여전해 50세 이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제한 연령을 다시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여 백신도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더 늦어지면은 그때는 그거라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꽝 대신 닭 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수시로 변경되는 접종 계획에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백신 수급 불안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월요일 기준 최다에 이어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까지 또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이젠 주말 효과 같은 것도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확진자가 1,768명이나 돼 어쩌면 내일은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1,540명으로 만 명당 약 2명꼴입니다. 사망은 1명이 추가돼 누적 2명, 위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는 15명으로 0.97% 수준입니다. 얀센 접종자가 746명으로 가장 많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이 완료된 돌파 감염 추정 사례 379명 중 65.2%인 247명에서 주요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델타형은 221명이었습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도 73.1%로 한 주 만에 11.6%포인트 늘었습니다. 돌파 감염과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4차 유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40명을 기록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4.6%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족과 지인, 동료와 접촉한 뒤 감염된 비율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면 이번 주 중반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광복절 연휴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방역 수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 측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군사당국이 오늘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북한은 배신이라며 즉각 반발했죠. 지난달 27일 전격 복원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은 오늘 오후에 다시 또 불통 상태가 됐습니다. 해준 기자입니다. 한미가 오늘부터 나흘간 사전연습격인 참모훈련에 돌입하며 사실상 연합훈련 일정에 들어가자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 부부장은 규모와 형식에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핵전쟁 예비 연습이라고 비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담화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담화의 의도나 북한 대응을 예단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훈련이 끝나면 본 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16일부터 열흘간 지난해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현재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전에 남북통신선 개시 통화엔 답했지만 오후 마감 통화에선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모두 무응답했습니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로 위협을 하다가 간신히 제압됐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 출입문에 휴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건물 주변에 혈흔 자국을 닦고 있습니다. 사건은 오늘 낮 12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센터 안에 있는 30대 상담 직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직원은 목과 어깨 등 7군데가 넘게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5분 만에 건물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의자를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미리 흉기를 챙겨 서비스 센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지만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투약한 상태였죠. 차 안에선 필로폰과 다량의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멈춰서자 잠시 뒤 순찰차가 다가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순찰 도중 해당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해도 끝까지 내리지 않고 버팁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더니 운전자는 흰색 가루가 든 봉지를 찢어 감춰버립니다. 계속 횡설수설하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약간 사람이 뭐라 해야 돼? 먹여야 되나? 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차량 내부를 살피다 필로폰 4g과 주사기 39개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오자마자 필로폰을 숨긴 남성은 상당수를 입에 넣어 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가지고 다니다가 그 경찰관이 와서 검문 검색을 하고 하니까 아마 증거인멸을 위해서 아마.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하고 국과수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인근 산으로 도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 수락산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산으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아파트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경찰에 직접 전화해 수락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반가량을 수색한 끝에 이곳 산 중턱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는 위치 정보를 통해 남성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원은 15명이었고 경찰분들 요청해서 여우자자 발견해서 이렇게. 가해 남성을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유명 쇼핑몰과 비슷하게 만들어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고 후기까지 공유하는 사이트. 알고 보니 성매매 사이트였습니다.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홍보를 해주고 있었죠. 대부분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서 단속도 어렵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속반이 오피스텔 복도에 서 있던 남녀에게 영장 집행을 알립니다. 여기 집하고 압수영장이 나와가지고. 서울 출입국청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남성과 여성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코로나가 이 엄중한 시기에 음성적인 성매매 가담했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성매매에 이용한 건 인터넷 사이트였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금방 노출되는 알선 사이트들은 성매매업소에서 광고료를 받고 홍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지역별로 성매매업소를 안내하는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알선 사이트는 대부분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아 운영책들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 이제 기관에서 그렇게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해외 서버 업체와 좀 협조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업체와 연락이 되는 곳도 있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방심위가 접근 차단과 삭제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적발되면 주소를 교묘하게 바꿔 그대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알선 사이트에 등장하는 성매매업소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법 외엔 해결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업소 위치라든가 내사 정보를 그대로 습득하는 거거든요. 탑재되어 있는 경찰의 관리 대상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거기에 아무도 홍보를 안 하겠죠. 전문가들은 성매매 사이트가 마약이나 도박과도 연계돼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서요. 하 씨가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투약 혐의를 인정해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고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배우 하정우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19년 9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하고 병원장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하 씨 측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지만 여러 작품에서 특수분장을 하며 피부 상태가 악화돼 치료받은 것이라며 의사 지시하에 투약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 씨는 직접 준비해온 반성문을 읽으며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 씨 측은 10명이나 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변호인 10분 선임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그게 다 글쎄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과 8만 8천여 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외박을 한 사이 3살을 낳은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진 걸 보고 신고했다고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숨진 걸 알고도 남자친구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숨진 아이의 친엄마 A씨.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굶긴 적 있으십니까? A씨는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119에 외출했다 오니 딸이 숨졌다고 신고했지만 그 전에 이미 딸의 사망을 확인하고 며칠간 남자친구 집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추정되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거나 진술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등 기존 혐의 외에 시신은닉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숨진 아이의 가정은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으로 밝혀져 아이가 공적 돌봄이라도 제대로 받았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흘 뒤 가석방으로 풀려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서초동 사옥이나 국내 사업장이 될 법도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금 취업 제한에 걸려 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취업 제한은 풀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좀 헛갈리죠?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등기 이사는 물론이고 공식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 제한 통지를 이미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려한 바 없고요. 하지만 박 장관이 국가적 경제 상황을 가석방 사유로 든 것은 경영 활동에 여지를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증설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심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공장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앞다퉈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입니다. 옛날에 양산할 때 반도체를 사가는 게 아니고 주문형이야 전부들. 앞으로 파운드리밖에 안 남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의 세 번째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이곳에는 30조 원 넘는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은 답보 상태입니다. 저희는 기존처럼 복수의 후보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는 더 진행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7년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 이후 소식이 없었던 인수합병이 재개될지에도 재개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지구 종말 같아입니다. 종말로 종말이 온 건 아닐 거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일주일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의 에비아 섬 얘기입니다. 네. 이 현지 영상을 보시면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화마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황폐화된 면적은 약 605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선 지구 종말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뿐 아니라 최근 터키와 이탈리아, 알제리 등에서도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전 지구가 마치 종말이라도 맞은 듯한 모습입니다. 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구온도의 1.5도 상승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10년 이상 빨라질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비극이 눈앞에 닥쳤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계속 가다간 정말 종말이 올 것도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 인사 강요입니다. 원래 감사 인사는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건데 강요를 했다고요? 네, 배구 여자 김연경 선수 얘기인데요. 네.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못지않은 4위를 차지한 여자 배구 선수단이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네. 입국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연경 선수를 향한 사회자의 질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대뜸 포상금이 얼마냐고 묻자 김 선수는 알고 있다며 질문을 넘기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 등 포상금을 지원한 인사들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요청했는데요. 이어 선수들을 축하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 요구가 이어집니다. 사회자의 끈질긴 요구에 김 선수도 당황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장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대통령.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께. 아니 했잖아요 지금. 네, 한 번 더. 저 상황이, 저 사태가 좀 심각한 게 저 사회자의 딸까지 지금 네티즌들이 비난을 막 받고 있더라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박범계 집중 포화입니다. 혹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 가석방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박 장관의 SNS엔 여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악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망이다는 점잖은 표현부터 매국노다, 삼성 법무팀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가석방이 법률적으로는 박 장관의 최종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정권 내부의 공감대로 결정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그렇죠. 박 장관은 오늘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하면 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메시 발악입니다. 혹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고 발표한 축구의 신 메시의 차기 행선지를 두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파리 팬들은 새벽부터 공항에 장사진을 이루며 메시의 도착을 기대했지만 같은 시각 메시가 자택의 수영장에 있는 모습이 포착돼 실망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적 소식에 화가 난 바르셀로나 팬들은 메시의 집 앞에서 8살 난 아들 티아고와 가벼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메시에 대한 관심은 K리그 팬들 역시 못지 않은데요. 강원FC 팬들은 매달 감자와 옥수수를 지급하겠다. 대전 시티즌 팬들은 유성온천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등 허무맹랑하지만 유쾌한 조건을 내세우며 메시아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저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거는 뭡니까?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로또의 비극입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제목만 들어도 대충 짐작은 됩니다. 네, 이 비극은 지난달 30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칼레라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이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1살짜리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요. 이 남성은 8개월 전 복권을 구입해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에 당첨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첨금을 놓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 가정폭력이 이어지다 끔찍한 범행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엔 고인이 된 아이 외에도 세 자녀가 더 있는데 유산은 세 자녀를 위한 신탁 기금에 맡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죽은 아내의 유족들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모금 사이트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로또만 당첨이 되면 모든 게 다 행복해지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역시 아닙니다.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 시리즈 3탄으로 기본 금융을 내놨습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누구나 1,000만 원까지 저리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은행 돈으로 선심을 쓴다는 비판도 나왔죠. 이낙연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 공약을, 정세균 전 총리는 당내 1, 2위 주자가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임기 내 280만 원 공급 약속을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핵심은 기본대출인데 현재 기준으로 연 3% 수준의 저금리로 누구나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1,000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을 동시에 도입해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민 주치제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의 전담 의사를 두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1차, 2차, 3차 의료 간의 불균형 심화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급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임기 내 280만 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강화만으로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280만 호 주택 공급 폭탄입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등 경쟁주자들의 공급 대책에 대해 설익은 정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MBN 뉴스 선한배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제안하자 여권 주자들이 찬성하고 나섰죠. 당 선관위는 이합 집산이라고 반대했는데 추 전 장관이 여기에 오지랖이라고 응수하며 이번엔 합당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두관 의원이 합세하자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합의 대의 명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당이 또 정치 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합 집산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추 전 장관 측은 이합 집산이란 인식은 지지자들에게 상처만 주는 언행이라며 이 위원장의 지적을 오지랖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은 같은 편이라면서도 통합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10월 10일 선출되고 나면 대선 후보와 상의를 해서 조국 사태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등에서 중도층을 의식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중도를 껴안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라며 외연 확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합당 논의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식 제안이 우선이라며 제안이 온다면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여권으로부터 제기된 친일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해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본인 해명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논란은 여권에서 제기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선친에 대한 친일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전 원장의 증조부와 조부에 대해 친일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최 전 원장 측은 선거철이 다가오자 허언증이 도졌다며 안 의원을 비난하는 한편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 개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데없는 친일 논란에 문 대통령이 언급되자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부친은 해방 당시 만 24살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는데 1909년생인 최 전 원장의 조부와 나이차를 부각해 친일 논란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최 전 원장 측은 유감을 표명할 사안이 많지 않느냐며 청와대가 백신 공급 차질이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선 침묵을 지킨 점을 꼬집었습니다. 한편 최 전 원장이 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아닌 대구시 선관위가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분은 왜 안 나오시나 했었습니다. 오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허 명예대표는 오늘 오전 여의도 국가혁명당 사무실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허 명예대표의 대권 도전은 1997년 15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허경영이 들어가지 않은 여야 정권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는 하나만 한다. 허경영이가 들어가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혁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허 명예대표는 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뭐 그런 걸 발표한 게 있습니까? 네, 허 명예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1.07%의 득표율로 깜짝 3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축지법과 공중부양 등 과거 기행으로 주목받았던 만큼 공식 대선 출마 선언도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행사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개혁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오는 18일 행주산성에서 행주 치마를 착용한 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는 정책 담론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 정부 외교부 핵심 인사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윤석열 국민 캠프는 42명의 정책 자문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문단은 경제와 사회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외교안보 파트의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현 정부 초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아 지난해 12월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핵심 외교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의 공동 과제를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네, 어떤 배경에서 합류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통화에서 이 관계자는 이 전 본부장의 북핵 전문성에 영입을 제안했고 이 전 본부장은 오랜 고민 끝에 합류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직을 마치면 보통 주요국 대사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도훈 전 본부장은 올 초 인사명단에서 빠지면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후보에 이어 현 정부 고위직 인사가 야권으로 향한 것은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웬일입니까? 경선 불복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선 불복론은 들어봤어도 경선 불복론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경선 불복 논란의 발단이 된 건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여러 논란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라는 서 의원의 발언을 두고 경선 불복을 시사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건데요. 그러자 서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원팀이 돼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캠프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동료 의원을 음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전 양상을 띠자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도 직접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이런 것은 좀 경계해야 될 문제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대방의 무한정 네거티브를 쏟아붓는다면 그거는 우리 당 당원들께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 네, 적통 논란과 백제 논란 등에 이어 경선 불복 논란까지 나오면서 네거티브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경선 불복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다 헛되이 만드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당은 지금 인원수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죠. 언론 6개 단체가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철폐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 27일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의 정당성을 놓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심사 없이 여당 독단으로 이루어졌다며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의 맛 좀 봐라. 이제 언론을 혼내주는, 언론을 징벌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검열도 아닌 잘못된 보도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을 이렇게 국힘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론의 대변인을 좀 잠시 멈추시고. 언론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찬성, 박용진 후보는 조건부 찬성한 반면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은 유보적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반대 시위에 직접 나섰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될 때까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인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언론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우중환입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 끝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CCTV 저장 장치인 DVR도 CCTV도 모두 조작된 흔적이 없다.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이제 9차례에 걸친 세월호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세월호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 끝에 모두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크게 DVR 바꿔치기와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3가지를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 6월 22일 DVR 수거 전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DVR을 바꿔치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 조작 의혹도 문제가 된 특이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 역시 대통령 기록물 등 재반 증거를 검토,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세월호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이의 제기를 할 만한 게 없다. 그런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번 특검까지 7년간 모두 9차례 수사와 조사가 이어졌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서식지를 떠나 이 마을 저 마을 유랑했던 야생 코끼리떼가 17개월 만에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1,300km나 이동했는데 야생 코끼리들의 보기 드문 가출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저문 저녁 8시쯤 코끼리들이 방향을 틀어 다리를 건넙니다. 중국 야생 아시아 코끼리떼가 위안강을 건너 남쪽으로 다시 향하는 겁니다. 昨晚通过的这个桥叫沅江桥，长150米，宽8米，高22米，承重呢是40吨。 지난해 3월 중국 남쪽 윈난성 자연보호구역을 난데없이 떠난 코끼리떼는 푸얼과 위시, 쿤민 등 5개 도시를 지나며 북산길에 올랐습니다. 이동거리만 무려 1,300km. 장거리 여행에 지친 듯 단체로 누워 낮잠을 자거나 바나나와 옥수수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등 집 나간 코끼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드론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코끼리떼와 충돌을 막으려고 주민 15만 명이 대피했고 농경지 피해를 막기 위해 코끼리들에게 옥수수 등 음식 180톤이 제공됐습니다.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코끼리떼의 17개월간의 여행. 종착지는 집이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코로나 독립을 선언할 정도였던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반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급속도로 번지는 인도발 델타 변이에 페루발 람다 변이까지 겹친 탓인데요. 미국 정부가 코로나 지옥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기 위해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람다 변이가 발견된 만큼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만여 명입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 모두 2주 전보다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창궐하며 재확산을 불러온 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람다 변이도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에서 첫 감염 환자가 보고된 이후 한 달도 안 돼 람다 변이 감염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첫 람다 확진자가 나온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악성 변이종 출현을 막으려면 백신 접종으로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f you give the virus a chance to continue to change, you're leading to a vulnerability that we might get a worse. 미국 정부는 미접종 성인 9,300만 명의 접종률을 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일단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군이 백신 의무화 이후 접종을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에 해당해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농어촌 체험마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도 꾸준히 문을 열고 단 한 팀만 와도 다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만들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의 여름나기 포커스엠에서 강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미끄럼틀에 올라타고 손들으세요. 만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려오다 물속으로 풍덩 빠집니다.
자연에서 타니까 더 재밌었어요. 시원하고 또 쾌감이 있고. 이곳은 경기도의 한 농촌 체험마을.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하루 700명 넘게 찾던 방문객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며 방문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자나 옥수수 수확 같은 기존의 체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뗏목을 타는 새로운 체험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손님이 안 온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요즘에 저희는 바나나 농장을 만들었어요. 바나나가 달리면 바나나를 따서 드실 수도 있고. 어촌 체험마을에서는 조개를 캐는 고사리 손이 바쁩니다. 조개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요. 집에서 칼국수를 먹을 거예요. 다양한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지만 해수욕장까지 폐쇄되며 찾는 방문객이 뚝 끊긴 상황. 하지만 매일 문을 열어 한 팀이라도 맞이하고 시설까지 보수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만 폐쇄를 했는데 어장도 폐쇄한 줄 알고요. 손님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갯벌 체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러 노력에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 지난해 농촌 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과 매출은 반토막 났고 올해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지원이 사실 제일 필요할 겁니다.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 기약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 버티는 농어촌 체험마을. 도시와 농어촌의 감성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포커스 M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미군 등 다른 나라 군대는 철수를 하지만 중국은 동포를 구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파견합니다. 但我们要坚决完成撤侨，必须要一个人单独完成任务。我去，原中国人民解放军东南军区特种作战旅战狼中队，冷风。 중화 사상을 깊게 들이운 영화 특수부대 전랑2의 한 장면입니다. 중국의 외교 노선이 공격적이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이 중국 외교를 이 영화에 빗대 전랑 외교라고 부르죠. 그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6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 장관 회의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3국의 외교장관이 간섭을 피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왕이 부장은 또 다른 나라 내정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내정 불간섭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모순적이죠. 외교가에서는 심각한 결례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이런 중국의 간섭에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물론 일사불란한 공산당 체제에서 우리에 대한 보복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만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겁박에 길드는 순간 구한 말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건 냉엄한 국제 질서의 원리입니다. 클라이브 해밀턴은 책 중국의 조용한 침공에서 중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영향력을 넓히는 이유가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패권국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의도를 알면 답도 보이죠. 중화주의로 무장한 중국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우리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전랑 외교와 한국의 침묵이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했다는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하도급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책임자가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하도급을 준 업체는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하도급을 준 업체는 돈으로, 받은 업체는 몸으로 때우게 되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비가 7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는 불법 하도급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했던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정부가 뒤늦게 사고 재발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단속하고 적발되면 2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신고 포상금도 줘 서로 감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하도급 업체의 현장 책임자 등 관련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경우 사망사고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해서 불법 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해체 공사의 부실 시공도 막기 위해 전문가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중요 작업은 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 정착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K-팝, K-영화, K-방역까지. 이 K는 한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주로 붙이죠. 하지만 경제와 관련해 K가 붙으면 영 뜻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는 위로, 다른 하나는 꼬꾸라지는 양극화를 뜻하는 말로 K가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 2분기 백화점은 역대급 호황을 맞았습니다. 매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했거든요. 코로나로 해외 못 나가는 답답한 마음을 풀자는 보복 소비 덕인지 판매액으로 따지면 8조 3천억 원.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은 반대였습니다. 슈퍼마켓과 잡화점 판매는 10.4% 감소하며 역대급으로 쪼그라들었죠. 아무래도 슈퍼마켓 등에서 살 수 있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많이들 했고 재난지원금 지원도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가운데 마지막인 말복이었죠. 숨이 턱턱 막히게 했던 불볕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곳곳에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다니 폭염 대비는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복날 대목을 맞은 삼계탕집. 보양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가게 밖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삼복더위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날씨는 부쩍 선선합니다. 복날이어서 삼계탕 먹으러 왔고요. 날씨가 생각보다 비가 올 듯 말 듯 하긴 한데 안 더워서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점심때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도 늘었고 새벽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열대야는 나흘째 사라졌습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많이 누그러지면서 동쪽 지방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고 서쪽 지방도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강릉 등 주요 도시의 낮 기온도 30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 대비가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습도가 낮아진 중부지방을 제외한 남부지방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33도를 웃돌고 있고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틈을 타 전국 곳곳에는 최대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국지성 호우가 내렸습니다. 기후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유지되는 첫날을 말하는데 기상청은 올해 가을이 예년보다 늦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삼복더위 중 마지막 더위인 말복이었던 오늘 무더위는 누그러졌지만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밤까지도 동쪽 지역을 따라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소나기 오는 지역이 좁아지겠고 양도 적은 편입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한편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는 내일 최고 80mm가량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과 영남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열대 현상은 많이 사라졌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 32도, 강릉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이 23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최고기온 32도, 창원과 부산 31도를 가리키겠고요. 남해안을 따라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